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이슈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 소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휘날리던 지난 16일, 두 단체가 집단 행동을 벌이던 국회 정문 앞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부터 김용균법이라 명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이런 굵직굵직한 법안들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35개 법안에 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7일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 보도해드립니다. 그 외의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이슈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상임위인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조세 소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두 단체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문 앞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위헌합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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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위헌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는 피켓을 든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경석 의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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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기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른바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성토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은 하지 말고 수술만 하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진찰을 하지 않고 수술만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당연히 모든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업무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 포함돼야 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가 정면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도 일체의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양경숙 의원 안과 같이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 전문 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현될 것이 명약관하다. 변호사단체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는 같은 시간 건너편에선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지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세무사단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재 세무사들은 2년간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고 나오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세법에 대한 전문성은 회계학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한 건 세무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였는데 6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무사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을 줬던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런 업역에 들어와서 침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런 가운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현재 국회엔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것과 허가하는 것, 상반된 내용으로 여러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는 내일 조세 소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단체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입법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는 국회 기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회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부터 김용균법이라 명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작년 한 해 통과된 법안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35개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늘 오후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협의 입법평가 보고서 발간은 지난 2015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평가 기준은 입법 필요성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 헌법 준수 여부 등 법제적 완성도, 입법 영향 등을 두루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협은 국회 상임위를 기준으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별로 분장해 입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례는 방지되어야 하며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평가 대상 법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법률의 수는 35개로 역대 가장 많은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평가 대상 법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생활밀착 법률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공공에 관한 법률, 여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이 두루 망라됐습니다. 변협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대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법률가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3개 법안은 입법평가를 실시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사유로 보고서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아쉽게도 3개의 법률은 이번 최종 입법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몇 가지 법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했습니다. 다만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재해의 76.6%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지난해 통계를 보더라도 입법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5인 미만 적용 제외는 법 제정의 취지와 실효성을 반감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전담관리 기관을 두는 등 사전 예방의 입법 방식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이런저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고의나 실수로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어린이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식이법의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처벌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특가법에 따라 강간이나 상해치사, 강도 등 형법상 고의의 강력범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당했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보다 형법이 적용되는 편이 유리해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모순적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과 관련해 법정형 하한을 지금보다 낮추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선 불법 촬영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폭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불법 촬영물 판단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레깅스 판결처럼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다른 이유도 불법 촬영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모호함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 특위의 분석입니다. 특위는 레깅스 판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 피해자의 의사, 범행 동기, 경위, 사회 통념 등을 충분히 감안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엔 게재되지 않았지만 오늘 변협 세미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와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경찰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인권과 수사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권리 구제와 기본권 보장이 잘 되도록 수사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됐는지, 정보, 교통, 작전, 보안, 경비 등 막강한 치안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기능적 권한 분배에 해당되는지. 김현성 위원장은 공수처법 등 3개 법안이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정착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직역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법률 플랫폼들로 인한 변호사 시장 왜곡에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법률 플랫폼 회사의 광고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격적인 홍보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 알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조 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불법성이 다분한 새로운 법률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면서 저희가 법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회가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특위를 총괄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3기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이 간사는 변호사 시험 5회 김기원 법제이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김승현 서울변회 부회장과 박병철 사무총장,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등 서울변회 주요 임원진을 포함해 특위위원은 모두 23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변회 산하 각 위원회에서 골고루 위원들을 추려서 특위를 구성, 총력전으로 직역수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어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법률 플랫폼으로 인한 법률 시장 왜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일단 법률 플랫폼은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과 그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고 비법률가가 법률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변호사법을 비롯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 위한 직역수호 제안 및 신고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하는 한편 실태 조사와 정책 위반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입니다. 변호사가 사기업의 이윤 추구에 종속되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서울변회의 인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 사무에 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 출혈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결국에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 법조계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정책 입안 및 실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역수호 특위는 이와 함께 로스쿨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현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취업 제한 통보,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법무부 경제사법 전담팀은 네. 지난 15일 그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함께 네.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이제 3주 만인데요. 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8천여만 원의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네.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그 이 부회장 쪽에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네. 지난달 25일에 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취업이 제한되게 되면 이 네. 부회장은 이제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네. 이제 부회장의 직함도 떼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업 제한 명령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네.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네.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취업 제한의 경우에는 네. 이제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이 됩니다. 네. 이른바 이제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이 제한되는 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네.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전례가 있나요, 그런데? 네, 이 조항에 따라서 네. 취업 제한을 받았던 재벌 총수 중에는 네. 최태원 SK 회장과 네. 김승현 한화 회장이 있습니다. 네. 김 회장은 2014년에 네. 취업 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최 회장의 경우에는 네.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네.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서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네. 취업 제한에 따르면 네. 뇌물 횡령죄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내년 7월에 네. 만기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네. 202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경영에 복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을 해서 네.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제한 통보 후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네. 이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초에 그 회사 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서 네.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이제 참작해서 네. 취업 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미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고 네. 2019년 등기 임원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에 네.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해임 요구권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이게 뭐 삼성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삼성 그 준법감시위원회는 네.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삼성 측은 그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취업 제한 명령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 재계 일각에서는 네. 그 특경가법 취업 제한 규정이 이제 신규 취업에 국한하는 것이고 네.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라는 의견과 함께 네.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네. 해당 조항인 특경법 제14조는 네. 횡령 배임 등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당초에 이 조항은 그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네. 경제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는 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이런 이유로 네. 법무부로부터 취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 사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승인을 하면서 대표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번 그 이 부회장의 사례를 계기로 네. 그 취업 제한을 명시한 특경법 시행령의 위헌 논란도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네. 경영 허용이나 금지를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도 없이 네. 시행령으로 허가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크다라고 비판을 네.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 회사가 범죄 전력자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국가가 이런 영역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자초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 바람 잘 날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보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성우 씨는 이제 당시 네. 연인이던 이미연 씨와 이제 동거하던 중에 네. 보험 수익자를 이 씨로 하는 보험을 하나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 씨가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게 되고요. 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김 씨와 이 씨는 이제 동거를 끝냈고 네. 김 씨는 이 씨에게 이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미연 씨도 이제 이를 수락해서 이제 네. 함께 보험 사무실로 이제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네. 했지만 네. 이게 서로 뭐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됐고 네. 이에 보험 수익자 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김 씨가 사망을 했고 네. 이 씨는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김 씨의 아들이자 유일한 이 상속인인 김철수 씨가 네. 이제 이미연 씨에게 보험을 돌려달라고 나선 겁니다. 네. 이제 과연 이제 이 아들 김철수 씨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일단 아들 김 씨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건가요? 아버지 김 씨가 이제 네. 이 씨와 동거 생활을 끝냈고 네. 그 후에 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아버지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과 보험회사에 이 보험 수익자 변경을 네.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제 이 씨는 보험금을 이제 수령할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연은 보험금을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이 씨는 그러면 어떤 입장인가요? 이제 김성우 씨가 보험 네. 수익자를 이제 변경하겠다고 자신과 논의한 사실만 있을 뿐 네. 보험회사와 이제 김철수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이 정당한 보험 수익자로서 수령한 보험금을 이제 아들 김철수 씨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 법적으로 보험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보험금은 법적으로 그러면 아들인 김철수 것이 되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 네. 이제 김성우 씨가 이미연 씨에게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은 네. 다툼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다만 이 김성우 씨가 네.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네. 변경한 대상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보험 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2항에 따라서 네. 피보험자인 김성우 씨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성우 씨가 사망해서 보험 네.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네. 보험 수익자는 이제 단독 상속인인 아들 김철수 씨가 된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뭐 좀 복잡한데 근데 이미연 씨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네. 이미연 씨는 권리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네. 이 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인 김철수 씨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이고요. 네. 보험금 반환을 만약에 이 씨가 거부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 아들 김철수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는 김성우가 한 이 보험 수익자 변경의 의사 표시가 네. 아들 김철수와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네. 그 사실이 객관적이라면 김 씨의 아들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라고 이제 이번 사례를 정리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 씨가 아직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기 전이었다면 네. 이제 이 아들 김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 수익자가 자신으로 변경됐음을 통지를 하고 네. 이제 보험금을 그 회사에 가서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가 덧붙여 네. 설명했습니다. 뭐 보험금 분쟁 막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평소 본인 의사를 문서 등으로 명확히 해두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정당방위의 지평을 넓힌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희창 변호사에게서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20대 여대생 A씨는 여행 마지막 날이 말 그대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는데 30대 남성이 만취한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세워둔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 남성은 혀끝 3cm가량이 절단됐습니다. 혀가 잘린 남성은 그 길로 경찰서 지구대로 가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졸지에 중상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혀가 잘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 남성은 그 차를 그대로 끌고선 바로 본인이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남자가 신고를 먼저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중상해요. 네, 중상해로. 으슥한 산길에 주차한 차 안의 남녀. 처음엔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는 남성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우희창 변호사 스스로 중상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시작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이 됐습니다. 제가 선임 됐을 때는 저희가 피의자인 줄만 알고선 했었고요. 저런 상담 과정에서 여성은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강간인지 그 여부도 불확실했었는데 블랙박스 안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어떤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냐면은 그 여성이
강간 정황과 여성이 저항하는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한 우희창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남성을 강간 상해로 맞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강제추행으로만 저희가 고소하게 되면 수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강간상해로 죄명을 바꿔서 고소장을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다시 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든 A씨를 태워가던 중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피임기구, 소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이 되게 긴급한 아주 그 산길이었고요.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차 안에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청테이프로 그 여성의 몸을 묶기까지 했다는 식의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은 결국 지난 4일 구속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A씨에 대해선 정당방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법 제21조 3항에 따라 면책행위를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1조 3항은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가위행방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면책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경찰 정당방위 심의위원회의 결론인 겁니다. 경찰에서도 그 수사관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니라 무슨 정당방위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변호사나 각급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정당방위 심의위원회 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최근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혀를 절단한 것 자체는 과잉방위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혀를 깨물어 결과적으로 절단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담당검사의 판단입니다. 혀 절단이라는 신체적 완결성 훼손이라는 법익과 강간에서 벗어나려 하는 여성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 그 사이에서 피해 여성 법익을 우선한 판단이라는 것이 우희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여성의 신체 완전성이나 정조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익의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이 보호하려고 했던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한 게 아닌가. 우희창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이 성폭행 저항에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강간죄 피해 법익인 이른바 여성의 정조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해자의 혀 일부가 잘림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완결성 훼손 법익을 더 무겁게 판단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자고 한다면 이게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익의 균형성, 침해 법익이 저희가 구제하려는 법익보다 더 작아야 되거든요. 침해 법익이. 근데 항상 정당방위가 우리나라가 약간 인정되지 않을 때 그 남자는 혀가 절단됐기 때문에 결국 신체의 안정성이. 당장 56년 만에 미투 사건으로 불리며 부산지법에 재심이 신청된 최말자 할머니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 씨는 지난 1965년 당시 18살이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상해죄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65년 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희창 변호사는 법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말자 사건은 전 충분히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더 한번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가 된다는 인식을 더 새기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우희창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말자 할머니 사건 법원 재심 개시와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의 이번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처분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저항의 정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중상해 피의자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큰 부담을 원천적으로 덜어줬다는 겁니다. 길게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어떤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본인의 몸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도 수사 단계부터 이거는 죄가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사까지도 이르지 않고. 우희창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당한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성폭행 위기 여성에겐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말이라며 정당방위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 같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정당방위 요건 중에 그 상당성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 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을 할 때 기본적인 사고를 법은 불법에 피해갈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해하려는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그 피해를,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게 드러나면은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벌금액 같은 소송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마나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변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원에선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돼 있다는 법무법인 10월의 류인규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법무법인 10월의 류인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화이트톤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커다란 모니터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메인 화면에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 재산분할 위자료, 음주운전, 음란물 범죄 같은 창들이 모니터에 뜹니다. 일단은 임의의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클릭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와 주행거리, 음주운전 전과 여부 등 양형 인자와 관련된 요인들을 입력하자 벌금 6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류인규 변호사가 개발한 소송 예측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얼마나와입니다. 얼마나와는 저희 법무법인 10월이 서비스하고 있는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판례라든지 상담 사례, 언론 보도 자료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고객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예상되는 소송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몰카 같은 음란물 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바로바로 얼마나와가 계산해 알려줍니다. 저희는 법무법인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하고 관련된 이슈로부터 자유롭다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 홍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형량 예측이나 소송 결과 예측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예측 자체가 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더 둘러보니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법률 서적이 아닌 블록체인 혁명이나 퓨처, 칼리피오리나 같은 경영 경제 서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와 점수에 맞춰서 법대를 갔다는 류인규 변호사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야 법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창피하지만 그냥 점수 맞춰서 법대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법대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법대에 들어간 후부터는 법조인 말고 다른 꿈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 시험 1회에 합격한 뒤에도 박사과정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전공은 경제법, 그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이었습니다. 순전히 재미있어서 전공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활동하는 어떤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경쟁이라든지 기업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간의 공익법무관을 마칠 무렵 류인규 변호사는 진로를 검찰 같은 관이나 대형 로펌이 아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업 변호사로 일찌감치 정했습니다. 제가 공익법무관 2년차 때 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결심을 했죠. 이게 내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모습이구나. 직접 의뢰인 만나서 사건 상담을 하고 사건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소송 수행하는 모든
그렇게 지난 2016년 법률사무소 10월에 합류해 2017년부터 10월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류인규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얼마나와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법대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 발전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대학원 전공인 경제법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 기업들이 이제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경쟁들, 전략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처음엔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컸습니다. 일단 얼마나와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관련 결과 예상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 대부분 광고 위주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엔 날로 심화되는 경쟁에 혼탁해져 가고 있는 변호사 업계 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서 조금 과장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뭐 음란물이라든지 재산 분할 이런 쪽까지 지금 서비스를 확장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류인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얼마나와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일종의 미끼 상품처럼 내건 뒤 변호사와 연계해주거나 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자체가 서비스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은 마케팅을 위한 어떤 미끼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이 형량 예측, 재판 결과 예측이 그 자체로 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류인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을 포함해 과열 영상까지 보이고 있는 변호사 광고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광고가 사실 조금 출혈적이고 조금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막 변호사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들은 분위기를 바꿔 공정거래법 전공으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맞춰놓고 왜 언뜻 전공과는 무관해 보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하다 보니 형사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고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돼 있더라는 유쾌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것이다.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딱 그 케이스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업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들 통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형사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게 됐고 그 중에서 변시 1회, 이제 변호사 10년 차,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변호사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잠탈할 것이다 이런 경계에 섞인 시선이 아직도 변호사 업계에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변호사 업계가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최근 20살 가상의 여대생 인공지능 AI 대화 서비스 챗봇 이루다가 큰 관심과 함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요.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루다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상현 변호사를 만나 소송 쟁점 등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루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챗봇이 첫 선을 보인 건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20살 가상 여대생은 첫 선을 보이자마자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3주 만에 이용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루다를 이제 들어가서 막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누구 이름을 그냥 부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분의 애칭이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이루다 개발사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한 연애상담 앱 텍스트 앱, 진저, 연애과학 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 건을 이루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딥러닝을 통해 이루다는 상대 이용자가 말을 걸면 비슷한 상황과 답변을 찾아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카톡 대화 내용,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전해졌고 이용자들은 사생활 유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한 유저들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파악해서 더 나은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제를 해서 어플에 뭐 신뢰와 애착을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로 피해자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에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이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결국 지난 1월 12일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70명 넘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인공지능 AI 챗봇의 학습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는 것이 김상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다면 사실 이 법에 많이 익숙치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더 답답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앞서 선례 같은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 동참자를 모집한 김상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스캐터랩 측이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스캐터랩 측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개별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어서요. 저희가 좀 빠르게 사전 조치로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에 관한 어떤 증거보전 신청을.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핵심 쟁점은 스캐터랩 측이 이루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활용한 100억 건에 달한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적법하게 수집, 활용됐느냐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이루다 개발에 사용을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스캐터랩 측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카카오톡 대화 같은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상현 변호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가입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이루다 서비스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 신규 서비스라는 그 부분이 어떤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연애과학이나 진저 이외의 다른 서비스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이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고지나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개발 중인 이루다 인공지능 서비스 학습 데이터로서 자연학습 데이터로서 이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을. 스캐터랩 측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게 김상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개인정보 처리 취급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특정인들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희화화하는 어떤 대화 내용으로 이제 메시지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좀 개인의 정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출되는 이런 피해들을 김상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공지능 개인정보 침해 관련한 최초 선례를 만드는 소송이니만큼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별 이용자들이 스캐터랩에 개별적으로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거나 어떤 피해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단체로 좀 목소리를 높여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의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스캐터랩 측은 숫자와 영문, 실명 정보 등은 기계적인 필터링을 거쳐 이루다 최초 출시 당시부터 모두 삭제했고 개별 문장 단위 대화 내용은 알고리즘에 의해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그러면서 연예의 과학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며 AI 학습에 데이터가 활용되기 원치 않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김상현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빅데이터 산업과 AI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과 적절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에게 밀접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뭐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개인의 기본 권리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례를 잘 만들어서 정부 차원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윤리 기준이나 어떤 수칙들을 잘 수립할 수 있고 제반 지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28년 전에 땅을 샀는데 땅을 판 사람이 자신은 판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왕성민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땅을 판 적이 없다, 돌려달라.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경북 경산시에 살고 있는 정모 씨 이야기입니다. 네. 정 씨는 지난 1988년 4월 경산시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와 김모 씨와 이웃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는 이듬해 정 씨를 찾아와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분이 네. 정 씨의 집 단장 안으로 넘어와 있으므로 네. 넘어간 만큼의 땅을 매수해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 씨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온 토지를 측량해 특정하고 해당 부분만큼 매수해 1999년 4월 12일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28년이 지난 2018년경 김 씨는 돌연 자신의 땅을 판 적도 없고 네. 매매 대금을 받은 적도 없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겁니다. 네. 이게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인감 증명이 첨부된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김 씨는 인감 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신은 1991년 11월 12일 최초로 인감 신고를 했는데 네. 이 부동산 계약은 이보다 이전인 90년 4월 12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인감 증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네. 땅을 산 정 씨는 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나요? 정 씨는 김 씨가 1991년 11월을 최초 인감 신고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이는 1991년 1월 14일 네. 인감증명법이 개정된 데 따른 재신고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 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네. 공단 측에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서 김 씨가 뭐 인감 증명이 위조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에서는 뭘 갖고 다툰 건가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김 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 증명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네. 서로 매매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대금을 받은 바 없으므로 매매 계약은 채무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뭐 공단 측은 뭐라고 반박을 했나요? 일단 김 씨의 인감 증명 관련해서 공단은 관할
주민센터 사실조회를 통해 네. 정 씨가 최초로 인감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1991년 11월보다 훨씬 이전인 네. 1978년과 네. 1980년, 1984년에도 인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매매계약 체결 부존재 주장에 대해선 네. 해당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할 만한 반증을 김 씨가 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해당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걸 김 씨가 입증하라.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네. 김 씨에 던졌습니다. 공을 김 씨에 던졌습니다. 네.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네. 매매계약서 지급 기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네. 해적권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매매대금을 줬는지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채무 소멸시효나 해제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됐음을 주장하며 김 씨가 법적으로 매매대금을 달라고 이제 와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선 겁니다. 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판부는 일단 네. 지분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이 정상적으로 첨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네. 그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네.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 추정력을 뒤집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네.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네.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서도 네. 재판부는 30년 가까이 정 씨 앞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네. 별다른 분쟁이 없다가 네. 갑자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엔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제척 기간까지 도과됐다며 네. 김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김 씨의 지분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기각됐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뭐 몇십 년 지나서 난 땅 판 적 없다, 땅 내놔라 그럼 정말 황당하겠네요. 네, 관련해서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이기호 변호사도 네. 이미 30년 가까이 지나버린 오래된 매매 계획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네. 처음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이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조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네. 김 씨의 최초 인감 신고일에 대한 주장을 철회시키고 네. 등기 추정력 등 기본적인 법리 주장에 충실해 승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뭐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뭐든 잘 챙겨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